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1억을 넘어섰죠.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뭐 1달러나 넘을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은 이미 지났고 1억을 넘었으니 비트코인 과연 10억 될까?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앞으로 서울 아파트 집값이 될 거야. 이런 종류의 생각들도 많이 있고 설마 그러겠어? 갑자기 폭락할 거야. 사라질 거야. 이런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무슨 힘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돈이 몰려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정말 비트코인의 필로소퍼, 철학자 오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시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강환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선 배경, 어떤데 우리는 그 배경이 있다. 물론 저는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수요가 집중됐었다. 돈이 그쪽 코인으로 많이 몰렸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돈이 비트코인에 몰려온 배경을 뭐 물론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거다라고 한다면 하나를 뭘 꼽으시겠습니까? 뭐 1월 초에 있었던 현물 ETF 승인 아닐까요? ETF 미국에? 승인에 있었다. 혹시 강한국 작가님은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돈이 몰렸다, 어떤 이유를 하나 꼽으신다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번에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수요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현물 ETF 통과 그거 있고요. 공급은 조만간 오는 반감기 그게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늘고 공급도 준다. 그러면 네. 가격이 오른다. 그거죠. 좋습니다. 이제 그 주제로 하나하나 좀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 저는 뭐 그전에 오태민 교수님하고도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두 가지 요소보다 더 강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금리 인하?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은 항상 중력처럼 나머지 자산을, 금리가 올라갈 때 나머지 자산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돈을 다 은행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할 때는 가장 공격적 투자 자산인 코인, 그 다음은 주식, 부동산은 제일 늦게 움직입니다. 선물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될 거야, 2024년에는 분명 하반기 언젠가는 인하할 거야, 빠르면 6월일 거야 하는 생각으로 돈을 은행에 두면 안 되겠어. 자산가들이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돈을 이동시키는데 어디로 이동시킬까? 마침 반감기 선물 ETF. 그러면 기왕이면 비트코인으로 또 옮겨야겠어 하는 움직임이 또 비트코인 상승세를 만들었다. 크게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세 가지 요인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지정학적 불안인 거죠.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민 교수님은 유독 미국 ETF 승인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교감을 하고 계시지만, 교수님이 바라보신 미국 ETF 승인, 이것의 의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 몇 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의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수장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님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블랙락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자기네들의 그 고객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들이 대체로 부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부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기겠지만 자산을 모으는데 저렇게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가 봐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세요. 이 기기를 다룬다는 것에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신 사달라고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블랙락한테. 이 수요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랙락의 성적만 놓고 보면 전체는 좀 다르지만 모양이, 블랙락의 ETF 모양만 보면 역대 ETF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비교 불가합니다. 금 ETF보다도 뭐 한 4배속, 5배속 합니다. 속도가. 네. 그런 속도로 지금 밀려오는 거죠. 그 부자들, 나이 많은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돈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네.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사는 거를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ETF 승인은 소위 자산가들, 그러니까 그렇죠. 연세가 좀 있으신 자산가들의 돈을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인시킨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까 저의 의견과 맞물린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돈을 이동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은행에 놔뒀던 돈을 어디론가 이동시켜야 되는데, 마침 ETF 승인 때문에 기왕이면 이 소위 자산가들의 돈이 이동한 것이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강한국 작가님의 분석하고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ETF 승인 이후에 들어온 돈의 본질이 그 투자 자문사들이 운영하는 돈이 들어왔다. 기관 투자들을 대신하잖아요. 그들이 들어왔다면 그들은 대체로 빠르고 젊고 똑똑합니다. 네. 그들은 가격이 오르면 익절해요. 그리고 네. 내린다 싶으면 이제 팔아버리죠. 근데 만약에 제 가설대로 지금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돈이 그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들은 안 팝니다. 네. 특징이 은퇴자들은 오래 갖고 있어요. 더 오래 갖고 있는 네, 투자자들의 성격이 많이 들어왔다. 네, 그러면 그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큰 급락 없이 우상향할 그렇죠. 수 있다는 그 말을 지지해 주는 그렇죠. 순도가 지금보다 지금 저처럼 이제 비트코인 발견하고 들어와서 투자하는 그 개미들보다 순도가 좋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하방이 좀 튼튼한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린다면 금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금을 실제 현물을 살 수도 있지만 금 ETF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전체 금에 들어온 투자 자금 중에 금 ETF로 들어온 비중이 대략 한 7, 8% 됩니다. 지금 현재. 그거밖에 안 돼요? 예.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ETF 승인이 됐죠. 그래서 ETF로 들어온 돈과 비트코인을 실제 투자한 투자 금액과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구분했을 때 ETF로 들어온 돈의 비중이 4%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러면 추정컨대 금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왜 이런 추정을 해보냐면 저는 뭐 곡물 투자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원유 투자도 하고요. 다 ETF로 투자할 수가 있다면 현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나머지 다른 자산 시장의 그 비중을 봐도 ETF 투자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많게는 한 12%, 좀 적게는 한 6%, 5%,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승인이 됐고 그러면 자금이 그쪽으로 간접 투자 방식으로 쏠린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 ETF 승인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국 ETF 승인에 관련해 대해서 첨언을 해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실지 강홍 작가님? 사실 이제 그 미국 ETF 승인 때문에 기관과 부자들이 돈 들어온다라는 거 일부에서도 이미 다 말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홍콩 ETF 이런 데 좀 그 기대가 좀 큽니다. 왜냐면 네. 사실 그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 더욱더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할 거거든요. 내 자산을 어떻게 파킹을 할 것이고 그중에서 어떻게 이제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자산을 가지고 해외를 도피한다. 두 번째 시세 차익. 그 두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네. 근데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1번은 납득할 수 없죠. 돈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 그렇죠. 근데 2위, 두 번째 시세 차익. 그거는 오케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중국 부자들이 그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가지고 해외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ETF를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이제 야, 니네들 시세 차익은 이걸로 먹어라. 그 대신에 돈이 중국을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는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결국 홍콩에서 ETF를 만들어주고 중국 부자들이 거기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하는 것이 아마 유리할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그래서 거기서도 또 추가 수요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이슈를 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미국 ETF 승인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인식의 전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위 이제 우리 과거 저도 어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들을 때 항상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혹시 그렇죠. 테이프로 듣지 않으셨어요? 테이프로 시절이죠. 심지어 저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신문물이 들어왔는데 MP3로 듣고 스트리밍으로 듣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CD를 고집하고 그죠? LP판을 고집하고 테이프를 고집했던 이런 어르신들이 소위 어른들이 신문물을 보면서 이게 더 편리하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 거죠. 인식의 전환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의미도 있고 실제 자금의 유입도 가져왔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ETF 승인. 그럼 저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게 한국 비트코인 ETF 승인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혹시? 하여튼 미국 ETF 승인의 가장 큰 의미는 저에 대한 세상의 눈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낍니다. 일단 우리 아내가 저를 보는 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몸이 아플 정도로 지금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 오고. 네. 저랑 밥 먹자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부자분들이, 자산가분들이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예. 몸으로 느낍니다, 저는 그거를. 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참 불운했어요. 왜냐하면 그 발표를 그 뉴욕에서 좀 아침에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떠서 이제 관료들이 이제 브리핑하고 이제 기자들을 만났을 텐데 출근하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금융위 분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ETF 물어보니까 아침에 그냥 대충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자본시장처럼 뭐 돈이 기업의 부가가치를 늘리는 게 아니고 금지다 이렇게 해갖고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도 좀 받고 총선 때문에 지금 바짝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그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인 쟁점화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안도감이 생기면 아무래도 미국을 따라가는 게 순리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을 지금은 따라가는 게 더 에너지가 적게 들지 정치적 에너지가 더 적게 들지 여기를 차단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렇죠. 예, 그런 말씀까지 비트코인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고 해석하는 그 근거들이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한 거 하나 ETF 승인을 지금 논했고요. 이제 그러면은 ETF 네. 승인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 말씀하시죠. 첨언하면은 네네, 사실 좋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비트코인 싫어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 이제 이런 이제 망상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이제 1월 10일 후에는 없앨 수 없구나. 뭐 이렇게 이제 확실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게 엄청 큰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TF를 승인해줬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산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준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셨던 인식 자체가 비트코인 왜 투자해?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생각을 많이 전환하게 분명히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 ETF 승인 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비트코인을 놓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세대 갈등이요? 예, 세대 갈등이 있었고 기업 내 조직 갈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MZ 세대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이렇게 열광하니까 어른들이 그 모습을 안 좋게 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고 조직 내에서도 그게 조직이 분화되고 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자산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고 미국 ETF 승인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또 한국으로도 또 그 여러 나라들로 또 이제 ETF 승인이 더 확대된다면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격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CBS에서도 불러주시고. 네. CBS 좋은 방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안 불러주셨어요. 옛날에는 뭐, 네. 듣보잡이니까. 네. 비트코인을 뭐, 안 되죠. 네. 네. 불러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CBS가 최고의 방송이니까요. 최고입니다. CBS 최고. 네, 최고의 방송. 얼마 전에 KBS도 나갔는데, 뭐, CBS까지 불러주시니까 너무, 예. 네, KBS보다 좀 위니까. 네, 우리 KBS PD님이 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담입니다. 자, 이제 또 논의해야 될 것이 반감기예요. 네. 드디어 4월이 왔습니다. 지금 4월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데, 반감기가 주는, 물론 혹시 반감기라는 개념을 이제 장착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니까, 혹시 친절하게 반감기의 개념을 강한국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네.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발행이 좀 많이 됐어요. 한 10분에 50개 정도 되다가 4년에 한 번씩 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50개가 25개가 되고 12.5개가 되고 지금 6.25개거든요. 네. 그게 또 절반이 돼가지고 3.125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산되는 그 양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4년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좋습니다. 수요는 많아지는데 반감기가 또 동시에 4월에 찾아오니까 그러면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가 발생하니까 또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감기의 역사를 보시면 원래 교수님께서 10여 년 동안 비트코인과 사랑에 빠지셨잖아요. 근데 그동안 반감기를 여러 번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반감기, 물론 반감기를 많은 분들이 사후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반감기를 거치면서 실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우리는 다 보아왔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직접 그 사랑에 빠져 계시는 동안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일종의 기록으로 아는 방법이 있고요. 기억으로 아는 방법이 있는데, 오태민 교수님은 그 10여 년 전부터 계속 빠져 계셨기 때문에 기억의 기초에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그 자연수 스케일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7만 달러 뭐 이러니까 10,000달러 미만은 다 직선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보면 1, 10, 100, 1000 이게 이제 1, 2, 3, 4로 표현되는 걸 보면 이게 급등락을 하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가 제 인생입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렇게 인기가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바보 됐다가 네. 이제 천덕꾸러기 됐다가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천덕꾸러기 됐다는 걸 반복했거든요. 그 광욱 작가님 같은 분 일찍 만나서 트레이딩을 배웠으면 저도 내려갈 때는 이제 내렸다가 예, 올라갈 때만 이제 타면 좋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갖고 예, 계속 같이 온 거죠. 근데 아까 그 반감기가 공급이 줄잖아요. 근데 올해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공급 충격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줄어드는 양이 10만 비트코인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올해 비트코인이 14만 개가 풀려요. 예정되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10년 전에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알게 된 계기.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거든요. 네. 마운트 곡스라고 신주쿠에 있는 달러 비트코인 거래소. 그 당시에는 족탈불급의 1위를 계속 하다가 네. 중국계 거래소한테 잠깐 1위를 뺏겼지만 어쨌건 달러 거래소로는 무조건 1등이었거든요. 그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했는데 네. 그 CEO의 지갑에서 20만 개가 나옵니다. 그 20만 개를 일본 법원이 갖고 있다가 2018년도 1월에 자기네 채권자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6만 개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14만 개밖에 안 남았고 6만 개는 이제 엔화로 갖고 있죠. 그걸 원래 작년 10월에 다 돌려주기로 했는데 1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시한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줄 건 아니고 이렇게 차근차근 주겠다고 계좌를 열라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메일을 보냈다네요. 일본 법원의 대리인이. 네. 이게 14만 개가 있고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뭐 실크로드라든가 이런 그 범죄 다크웹에서 압수하거나 그거 관련돼서 압수한 물량들이나 동결한 물량이 대략 10만 비트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2016년도에 비트피네스라는 홍콩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12만 개인가가 해킹이 됐는데 그 해커를 미국이 잡았어요. 네. 근데 그 코인을 비트피네스한테 돌려준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미국이. 그거 보면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미국은 여태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이 뭐였냐면 확보하면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얄밉게도 가격이 오를 때마다 덤핑해서 팔아버렸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아까 그 지난주인가요? 그 우리 강욱 작가님이 그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요번에 하셨군요. 중국 ETF. 네. 2014년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2014년인데 2014년도에 중국 거부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리인을 영국에 보내서 파운드화로다가 비트코인을 자금 세탁하다가 그 대리인이 영국 법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압류한 게 6만 1,000개예요. 비트코인. 몇 조인 거죠, 지금. 6조가 되는 거죠.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쨌건 그 현지 수사 당국 겁니다.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중국 게 아니고 중국인인 거지만. 그래서 영국도 지금 6만 개로 확보한 상태라고 보면 6만 개, 미국의 10만 개, 마운트 곡습 14만 개,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을 걸 추정되는 비트피네스 해커로부터 압수한 12만 개. 올해 아주 그냥 비트코인 잔치 났습니다. 한마디 그 물량이 전부 다 공급된다라는 거죠, 시장에. 만약에 그렇게 가장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 공급이 부족하기는커녕 지금 난리 난 거죠. 지금 내리셔야 돼요.
저 지금 팔아야 돼요? 아니, 공급만 본다면. 좋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날카로운 질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 기본적인 뷰가 두 분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에서 질문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날카로운 질문에 코너를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국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물론 이제 뭐 충분히 답변하실 만한 무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반감기의 개념이 공급 자체를 줄인다기보다는 누적 공급량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우리 공급된 비트코인의 개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건 줄어들지 않죠. 추가적인 네. 비트코인 공급이 있는데 추가적인 비트코인 공급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공급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 반감기를 정의한다 그러면 어쨌든 공급량은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지 공급량은 어쨌든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요가 만약에 미진하다 그러면 특히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포모 현상 같은 것들이 만약에 등장해서 20-30%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 나도 이제 빠져야 되겠어 하는 여론과 함께 쭉 빠질 때 그러면 공급은 공급대로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갑자기 급감하게 되면 이 반감기를 맞이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난이도. 이 질문도 일단 뭐 10점. 이거 10점입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오른다 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답변은 전 당연히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전 재산 몰빵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맨날 이제 말하는 게 야, 일단 네 총 자산의 5에서 10% 정도로 시작을 해봐. 왜냐하면은 오를 가능성이 그래도 아직도 더 높으니까. 근데 절대로 그 확률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 재산의 100%를 갖다 박는 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제가 보통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융자산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5% 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25에서 30%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됐죠. 왜냐면 저도 이제 100%가 아니죠. 저는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저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절대로 전 재산을 몰빵하지 않아라라는 게 일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서 고점을 찍고 25% 떨어지면은 그때는 팔아라. 왜냐면은 그때는 더 이상 이거를 조정장으로 볼 수 없고 하락장이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그 하락장이 오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오면은 어쨌든 제가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팔아라.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라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연히 그런 하락장이 올해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견이시고요. 오태민 교수님께도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 선행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대상을 가지고 선행적이다, 후행적이다, 동행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가지고 논할 때 금리 인하 시점과 동행해서 뭐 집값이 반등한다라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 이제 동행 혹은 후행하는 성격이 좀 강하고 주식 시장은 사실 아직 금리 인하 한 적도 없어요.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금리 인하 올해 안에 하겠지 하는 마음에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현상. 그러니까 선행적이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조금 더 선행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높을수록 변동성이 클수록 선행성이 좀 강한 성격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금 3번, 4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고 1, 2, 3차 반감기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반감기를 맞이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했단 말이죠. 그렇죠. 학습했기 때문에 선행성이 더 강할 수 있고 더 굳게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반감기가 오는 4월에 그때부터 이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선행성이 더 강해져서 먼저 매수로 전환했고 정작 4월 반감기가 오면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급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정도를 12점 드리고 싶습니다. 10점 만점에 12점. 인플레이션 시대. 감사합니다. 예.
이번 반감기가 조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급락할 것 같진 않은데 그 진행자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 때문에 1월에 우리가 봤잖아요. ETF 통과되고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진하게 교과서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믿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뉴스에 팔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가능성보다는 아마 4월 반감기는 그냥 별로 이슈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행돼 버렸거든요. 네. 이미 ETF랑 맞물리면서 구정 1월 1일에 음력 1월 1일에 이제부터 지금까지 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걸 이렇게 이벤트로 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보지 말자. 네. 그냥 이건 현상이다. 이렇게 반감기로. 그래서 아까도 이제 광욱 작가님한테 제가 이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반감기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누적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이제 총 증가량이 줄어들면서 누적적으로 원래 반감기가 아니었다라면 계속 발행되는 게 누적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20만도 되고 30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공급 충격은 없더라도 내년, 내후년으로는 공급 쇼티지가 오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기대감들이 반감기에 있으니까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이제 이번에 패턴이 또 꼭 그럴 거라고 보진 않지만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이제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굴자들의 수익률이에요. 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률을 보면 네. 반감이 되고 나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영세한 채굴자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채굴자들이 털고 나갈 때까지 가격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업에 실패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자기네들이 썼던 기계는 헐값이 되고 하면서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폐업을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것마저 안 되면 폐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시레이트로 나타나는데 줄어들거나 해시레이트가 이제 막 줄어들거나 아니면 영세한 사업자들이 나가는 어떤 징후가 있으면 그때부터 반등이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선행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1차, 2차, 3차 반감기를 다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통은 반감기 오기 12에서 18개월 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이번에 이제 저점이 22년 11월인가 그랬거든요. 반감기 한 17개월 전에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반감기 후에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안 오릅니다. 바로 이제 저 이유 때문에요. 영세한 채굴자들이 물량을 팔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부터 폭등장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선행, 후행 이거는 이미 그 전 반감기에서도 다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그 팩트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반감기를 맞이하면서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채굴 사업자들이 같은 인풋을 들여도 같은 전기 요금을 들여도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뭐 경쟁력이 약한 그런 채굴 사업자들이 먼저 철회를 하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순식간에 내던지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반감기를 3번이나 경험했고 또 3번 경험할 때 보면 급등도 있지만 동시에 급락도 있는 걸 보니 이쯤 내가 수익 실현했으면 팔아야겠다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반감기 4월이 왔다고 그냥 그 현상만 믿고 무조건 투자하라라는 접근보다는 조심히 알아보고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에서 3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개를 논한 거잖아요. ETF랑 반감기. 네. 근데 저는 즉각적인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남았다고 봐요. 그게 12월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네. 네, 거기서 아까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안정화가 안 되고 전국이 혼란기로 들어가면 비트코인은 급등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비트코인 투자자한테는 행운이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실제 이제 무디스도 그렇고 주요 국제 신용 등급 그 평가사들이 미국 경제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다가 부정적으로 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약간 군사적 충돌 같은 그런 일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예산안을 놓고 계속 합의점을 못 찾아요. 이게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적은 없거든요. 이런
이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을 정도로 이게 정권이 둘로 완벽하게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국 내부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온전하게 이렇게 전개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를 더 키워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양쪽이 만약에 충돌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아마 뭐 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이 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안전자산 그러니까 공격적 자산의 안전화가 전개됐다. 그러니까 여전히 공격적 자산인 건 맞지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그런 시점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는 관전 포인트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힘을 받는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를 이제 가늠하시는데 충분히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강한국 작가님께 또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비트코인 트레이더로서 비트코인 외에 어떤 코인을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 구분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사실 그러니까 단기 투자 이게 가장 심플하거든요. 단기 투자는 추세를 추종하면은 됩니다.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오른 코인이 그 향후 1, 2주 동안은 계속 오르는 경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게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그 한마디로 딱 들어가서 그 최근 100대 코인 중에서 최근 7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뭐야? 여기 3개, 4개가 있네? 그래, 그럼 그거 들어가자 해가지고 1, 2주 동안 보유한 다음에 계속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단기 전략입니다. 네. 도대체 저런 걸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저보다 훨씬 더 자주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이제 장기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장기가 1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통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는 보통 고점을 찍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투자할 생각이 사실 별로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장기 투자입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근데 거기서는 뭐 사실 당연히 비트코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플 스토어 비슷한 거죠. 저기 코인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애플 스토어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하는 코인들이 몇 개가 또 있습니다. 뭐 솔라나라는 친구도 있고, 뭐 보니까 뭐 카다노니, 뭐 아바란치니 뭐 이런 친구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일단 그래도 가장 큰 친구이고, 그리고 그 차세대 중에서 솔라나라는 친구가 좀 아무래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 중요한 게 그 코인을 만든 재단이 실제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확실히 돈 버는 재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이낸스 코인을 만든 바이낸스 쪽입니다. 거기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막 거래해가지고 돈을 벌어주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바이낸스 코인을 사서 소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사주 매입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코인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멀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트코인이 몇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9%는 사기거나 아니면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이 코인을 발행해서 팔고 한탕 챙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국 작가님도 얼마 네. 전에 코인 발행하셨어요. 저도 어제 하나 했죠.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저희가 1조 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4,900억 개 가지고 나 4,900억 개 있다 하고 하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런 것도 팔려요. 팔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제가 좋아요. 그거를 장난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그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 하는 게 깜짝 놀랐죠. 이게 지금 수요가 있어? 하면서 네. 왜냐면 그렇습니다. 작가님 네. 얼굴이 밈하고 비슷해요. 밈으로 하면 좋아. 잘 밈코인.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요. 네.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이거를 찍어가지고 우리 밈이다, 코인에 밈. 올려야겠다. 밈. 좋네요. 네네. 시바보다 훨씬 낫다, 저게. 제가 훨씬 더 잘생겼죠. 시바보다. 네네. 네, 님같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도 비트모빅 소유주로서 그렇군요. 저는 가방에 갖고 다닙니다. 심지어. 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종이 그거. 실물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예. 제가 작년에 미국 가기 전에 할 때, 그때는 이제 풍성이 들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뛰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전부 감시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못 드리죠. 네. 네. 저는 약 한 1년 반 전에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자,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든 뭐 아니면 적어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시장 속에서 내가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두 분 말씀 속에서 아, 내가 모르고 당할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강한국 토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또 강완국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도 농담스럽게 답변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유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나 이 대세 상승장에 나만 놓쳐서 나만 당하면 안 돼. 나만 가난해지면 안 돼 하는 생각으로 급하게 돈을 빌려다가 코인을 산다든가 하는 것들은 절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두 분께 한 분 한 분께 이거는 꼭 피해야 된다. 이런 건 꼭 유의하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 10년 하면서 제 주변 지인들이 불행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저한테 감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불행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불행한 케이스들을 제가 뭐 좀 머릿속으로 통계를 돌려보면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로나띵이죠. 비트코인을 샀다가 다 파는 거죠. 저는 오로나띵은 안 좋은 전략 같아요. 무리해서 사도 안 되지만 할 때도 조금 팔고 조금 갖고 있어야지. 다 팔면 나중에 진짜 불행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는 말은 그렇게 오로나띵으로 할 거면은 들어오면 팔지 말고 팔았으면 다시 들어오지 마라. 근데 이제 광학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오로나띵은 아니니까 이제 이 파도를 잘 이렇게 운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오로나띵으로 이게 시드가 작은 분들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봤을 때 시드를 뭐 1,000만 원 가지고 할 경우에는 다 팔았다 다 샀다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강황 작가님 혹시 유의할 점 말씀 주신 감사해요. 일단 너무 큰 욕심. 사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에서는 선물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배 또는 그 이상의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쓰면은 진짜 비트코인이 5% 10% 정도만 떨어져도 제가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너무 큰 욕심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20, 30%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피해야 될 거는 너무 큰 두려움. 이게 사실 이런 상승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 포모 현상 때문에 더 배가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큰 욕심, 너무 큰 두려움,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1부에서 나눴고, 또 2부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 왜 이렇게 자금이 쏠렸는가, 어떤 힘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다채롭게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끝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비트코인의 모든 것, 비트코인을 뭐 거의 까서 보고 열어보고 뒤에서 보고 밑에서 본 다각적인 시각에서 비트코인을 두 분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수열전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 경제 현안을 다채롭게 다각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또 들여다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볼까 합니다. 두 분께서 정말 수고해 주시고 고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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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